자, 요즘 연신 보도되고 있는 내용, 주택 가격의 하락은 어디까지인가 참 궁금하죠. 자, 그래서 이제 높으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이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요.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고요. 전 세계적인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집값 16주 연속 하락. 요즘에 오르면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오르고 또 떨어지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이 흐름. 매수 심리, 매도 심리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자면 전국적으로나 뭐 대체적으로 서울 지방 수도권 할 거 없이 0.13에서 많게는 0.21까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세 가격도 그거에 맞춰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제 전세가 없어서 막 와, 전세 가격 얼마나 오르는지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치달았는지 이렇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가격이 1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다. 13년 7개월을 역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잖아요. 자, 이때 뭐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단 옆 동네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 주택 가격 12개월째 하락. 와, 여기는 저희보다 더 심하네요. 자, 1년째 하락을 하고 있다. 저희는 16주 연속 하락, 뭐 4개월 연속 하락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집값 엄청 빠졌나 했는데, 자, 여기는 역시 중국이라 스케일이 커. 자, 우리는 1년 정도 하락하지 않으면 치지도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각종 부동산 지원책 무색. 자,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옆 동네는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블룸버그가 전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 시작. 젊은 층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 왜냐?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가 가장 심한 곳은 많이 오른 곳이겠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 등이다. 자, 이들 나라에선 최근 부동산 가격이 20에서 30% 급락을 했고, 캐나다 토론토에선 40% 넘게 폭락을 했다. 자, 30%, 40%, 와, 저희도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에 비하면 아직까진 세 발의 피다. 진도가 이쪽 나라가 좀 더 빨리 나갔다고 할 수 있겠죠.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를 올리면 주택 금융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다.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은 적고 금융 비용이 많은 젊은 층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수담대가 6%를 넘겨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 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어떻게 왔었죠? 자, 그 시작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걸 증권화시키는 과정에서 동맥 경화가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때의 금리 이후의 최고의 금리 현재 6.02%를 나타냈다. 자, 가파르게 올랐죠. 왜냐하면 2020년 2년 전에만 하더라도 3.72%였는데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올랐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다. 자, 미국은 아직까지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지는 않았고 그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얘기죠. 미국도 부동산 정점을 찍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6월 집값 상승률은 18%인데 자, 5월에 19.9%보다 상승폭이 작아졌다고 보도했다. 여기도 엄청나게 오르네요. 상승세가 둔화된 이유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때문이라고 여기도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주택 가격을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5분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단 하락으로 보시는 분은 김인만 소장님은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 박원갑 전문위원님은 하락의 초입이다라고 보셨고요. 이와는 반대로 김재경 소장님은 일종의 조정장이다. 대세 하락장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김학렬 소장님은 하락장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려면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조영광 연구원은 진짜 강남 진짜 도심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소형 평형 아파트 거품 금리 인상으로 터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으로 보신 분 아니면 아직까지는 하락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갈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와 더불어 한국경제신문은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집값이 10% 이상 떨어지고 저점은 내년 2분기 이후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높으신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님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 서울은 18배까지 나와 금융위기 전 8배, 금융위기 이후의 10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여기서 소득 대비 집값이 뭘까요? PIR이라고 하죠. PIR이 뭐냐? 여기 보시면 뭐 프라이스 나오고 인컴 나오는 거 보니까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자, 우리 대화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아파트 가격 말이야. 내가 내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10년 동안 모아야지 살 수 있는 저 아파트야. 자, 그때 그 10년이 바로 PIR이란 얘기죠. 내 연소득을 얼마만큼 모아야지 주택가격이 되는지. 자, 그래서 PIR이 10이라면 주택가격은 연소득의 10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은 18배까지 된다. 그래서 내 연봉을 18년 동안 모아야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는 8배밖에 안 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10배밖에 안 했는데 서울은 지나치게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길 원하십니까? 라고 3프로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18배, 18배지만 10배까지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18에서 18이면 거의 절반가량 주택가격이 하락을 해야지 적정한 집가격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장관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분은 좀 소소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자, 10% 하락을 언급했다. 좀 이렇게 많이 크지 않죠? 자, 캐나다 40% 떨어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20-30% 떨어진 거에 비해서 10%면 소소합니다. 물론 이분의 의견은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 자, 하락은 불시착처럼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 연착륙처럼 서서하게 안정화시키면서 하락을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리를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보시든지 이익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금리를 연말에 무조건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미소를 쓱 올리셨습니다. 자, 웃는 게 더 무서웠어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보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어떻게 집값은 나갈 것이냐. 단기로 봤을 땐 절대적으로 금리를 무시 못한다. 금리가 올랐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는 주택가격이 고점을 찍었더라. 과거의 역사가 항상 되풀이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든지 이제 매수 심리가 중요한 거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더 오를 거야 하면서 이 급급한 마음들이 앞섰다면 지금은 완전하게 달라졌죠. 좀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자, 급급하게 봤던 분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관망세로 돌아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부의 비대칭이 좀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제 소수의 사람들만 개발, 호재 등을 알기 때문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면 요즘엔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부동산 정보를 속속들이 가르쳐주죠. 그런 것들이 매수세나 매도세 움직임을 좀 더 심리적으로 빠르게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장기적으로 보자면 주택 가격은 경제 성장과 항상 그 날을 같이 했습니다. GDP가 이 점선 사이로 꾸준하게 올랐을 때 주택 가격도 그거에 맞춰서 우상향을 했더라라고 알 수 있죠. 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죠. 과거에 5% 10%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던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택 가격은 GDP와 더불어 우상향을 했다면 경제 성장률이 더딤에 따라서 주택 가격의 상승도 더딜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듯이 항상 GDP에 수렴을 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출생률을 무시 못한다라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게 붕괴 중이다. 7개 특별 광역시 평균 합계 출산율이 0.74. 2명이 결혼하면 0.74명을 낳습니다. 한 명을 제대로 못 낳아요. 자, 이 인구가 그대로 가려면 2명이 결혼하면 2명을 낳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고요. 서울의 출산율은 0.56. 와. 자, 반명을 낳는다는 얘기네요. 2명이 결혼해서 반명을 낳는다. 뭐 출산율이고 집값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요? 자, 부양비를 살펴보면 좀 더 디테일해지죠. 부양비랑 생산 가능 인구. 자, 우리와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100명당. 자, 우리는 누구를 부양해야 된다? 유소년, 어린 친구들이나 나이 많아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을 부양할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비율을 얘기하는 게 이제 부양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자, 부양할 인구는 100명당 38.7명이었습니다. 100명이 38명을 케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 3명이 1명만 마크를 하면 되는데, 자, 이게 2038년 앞으로 16년 남았습니다. 70명을 넘고 자, 2배로 뛰었죠. 100명이 70명을 케어해야 되고요. 2056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100명을 부양을 해야 된다. 자, 맨투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 노년분들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고 다주택자도 있겠죠. 향후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요. 고령화 비율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고령화 될수록 자, 이 노년분들이 집을 처분을 할 때가 오는데요. 상속이든지 증여든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물량이 이렇게 그래프처럼 자,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 이분들의 주택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물량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사실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거의 선례적인 예로선 일본을 들 수 있겠죠. 자,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늘어나고요. 공급은 꾸준하게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은 많아졌다. 2022년 현재 1000만 채의 빈집이 있다라고 보고가 됐었죠. 자, 일본은 1973년도에 주택 보급률이 그때 당시 이제 100%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까지 연 100만 호씩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공급량은 꾸준히 지속이 됐는데 고령화는 됐고 그분들이 집을 처분하지 못해서 빈집은 늘어나서 지금 현재 1000만 채 가량이 됐더라라는 얘기죠. 자, 일본을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 참조할 만한 사항은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과거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 알만한 곳, 웬만한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꾸준히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졌죠. 자, 옥석을 가릴 때가 왔습니다.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퇴직 후 고3처럼 공부, 지술, 전문 지식이 있으면 40년 풍요롭다. 자, 요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합니다. 자, 지금이 바로 그 부동산 공부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사라, 팔아라, 아니면 기다려라. 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부동산 전문가가 꼭 되시길 자,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